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함께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들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개인주택 매매도 그렇지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분쟁들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8월부터 이제 확대 운영 본격적으로 한다는 건데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으면 최근에 상담 건수도 좀 조사 자료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가 보증금이라든지 또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좀 높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다 보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올리는 횟수가 굉장히 잦아서 분쟁 건수가 늘고 네. 있습니다. 권리금 얘기도 뭐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5년에 서울시에서 상가 임대차의 상담센터의 상담 실적을 분석해 봤어요. 근데 1월에서 4월간, 4개월간 한 220건의 권리금 상담 건수가 들어와 있는 반면에 5월 13일에 권리금을 양성화하고 법제화했던 상임법이 개정된 이후에 2달 만에 620건으로 향후 권리금에 대한 분쟁 관련한 소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뭐 실제 5월에 만약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수수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이 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대신 받는다든지 했을 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3개월 안에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상가 임대차에도 세입자의 권리 찾기가 어느 때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임대료도 그렇지만 권리금 관한 것이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분쟁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 앞으로 더욱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전에는 사실 분쟁 조정위는 뭐 아주 제약적인 힘을 크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상가 임대차 관련한 문제점이 생길 때는 대부분 이제 유일한 수단이 민사 소송이었죠. 근데 민사 소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송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비용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소송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손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제 금전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이런 기타 부대 비용을 고려했을 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분쟁 조정의 장점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내에 변호사가 있고요. 그리고 갈등 해결 전문가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명예갈등 조정관이 이번에 주축이 돼서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정관들이 아무래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양측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담을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유도해서 좀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기 전에 가능한 할 수 있는 분쟁들을 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요. 네네. 이전보다. 보통 이제 권리금이나 혹은 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을 거고 사실은 뭐 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기는 소위 명도라고 하죠.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임차인이 안 비우는 그런 경우도 뭐 억지로 할 수도 없고요. 해야죠. 그런 네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 조정 신청을 이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 여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청의 루트는 상당히 다양하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분쟁 조정 신청은 서울시의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에 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전화 02-2133-1213이라든지 2133-5546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팩스도 열려 있는데요. 02-2133-0714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 상담 내용을 신청할 수 있고 상담 내용이 만약 조정 사안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의 조정 의사를 확인을 해서 조정 절차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쟁 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피신청인의 또 자율적인 참여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분쟁 상담뿐만이 아니라
뭐 임대기간 내 임대료 인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권리금 회수, 권리관계 해석, 그리고 재계약 문제, 이 외에도 태거시 보증금 반환이나 우선 변제권 등 다양한 임대차 관련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시거나 관련 루트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쟁이 없으면 최고 좋겠지만요. 분쟁이 있은 경우에는 서울시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급여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나 특별히 정부 정책 또 혹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이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7월부터 이제 중위소득 43% 이하, 이제 월소득으로 182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거급여제도가 뭔지 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과거와 달리 지자체에 직접 신청을 수급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급여면 일종의 바우처 임대료 보조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SH공사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권의 주거급여제도 신청 상담을 통해서 SH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 본인이 수급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는 1600-3456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주거급여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소득층 이하에 대해서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올해 7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72만 6천 가구가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월 임대료, 그 외에 낡은 주택 같은 경우는 수선비를 대출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일례로 서울 지역에 거주를 하시고 그 소득 인정 금액이 가구에서 115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를 한 35만 원 정도 내는 4인 가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4만 원 정도밖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신청을 하시면 올해는 30만 원까지 매월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가구별 소득이라든지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주거의 뭐 어떤 금액, 그리고 네. 임대료 수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집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낡은 주택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 일정 부분 이하의 저소득계층이라면 주택 상태에 따라서 주택 보수 비용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해 4만 원 정도에서 올해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주거급여가 상당히 확대가 됐네요. 예. 자,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거 이제 이런 정보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지식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임대차 중개 관련해서 간혹 이제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죠. 지난번에도 이제 중개업소나 부동산 중개인들을 잘 어떻게 이렇게 선별해서 활용하는가, 그런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세 계약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이 충분히 설명을 안 해줘서 세입자가 이 후순위였는데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결국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중개인이 책임이 있다는 판결 내용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관련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세입자의 경우 또는 새로 임차하실 경우에는 이런 판례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만약에 분쟁에 조정하시는 것들 네.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에서 경기도 내 다가구 주택에 세입자였던 박모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이제 원고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박 씨 같은 경우는 2012년 2월에 보증금 이제 4,500만 원에 2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고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로 계약을 맺고 이제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 같은 대항력도 다 갖췄습니다. 이제 당시 이제 건물에는 채권 최고액이 한 4억 2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후순위긴 했었지만 이제
주택의 가액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입자가 하나 관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을 받지 못한 것인데요. 실제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자 박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일단 법원 같은 경우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또는 실제 권리 관계에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이 이만큼 있으니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서면으로 공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것인데요. 일단 박 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박 씨도 다가구 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 현황이라든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점들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배상 책임을 50% 정도로 판결을 한 것인데요. 일단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주택에 여러 세입자가 있는 곳에 후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최우선 변제금이라든지 선순위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살펴보시고 전체 매매가 대비 보증금의 총액을 계산한 이후에 향후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먼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보통은 뭐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까지 간 거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등기부등본에서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임차인도 그걸 확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걸 이제 대충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가 보니까 이걸 이제 그 계약서상에 쓰지 않았다,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로 나오니까 구두로는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구두로는 얘기를 했지만 관련한 내용을 정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때문에. 이제 세입자에게 계약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던 과실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건 오직한 꼼꼼하게 하고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예. 자, 경매시장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요즘 뭐 여름철인데 분양시장도 뜨겁다고 하는데 경매시장도 상당히 뜨겁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경매시장은 조금 더 싼 매물을 찾아서 일종의 떨이시장처럼 실제 저렴하게 집을 사려고 할 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이죠. 실제 7월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무려 93.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낙찰 금액이 거의 93.5% 육박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1억 원짜리면 9,350만 원을 낙찰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2007년 3월에 94.2%를 기록한 후에 뭐 8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월 평균 응찰자 숫자도 올 들어 7월까지 8.1명으로 과거에 비해서 한 6.7명보다, 그러니까 지난해 동기보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일단 거래시장에서 높은 가격의 매물을 팔 수 있다 보니까 경매로 나오는 물량은 줄게 되는 반면에 경매시장에 몰려드는 수요층들이 많아지다 보니 경쟁도 치열해지고 낙찰가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7월에 경매가 치열했던 서울 아파트 5건의 경매 물건은 무려 응찰자가 30명 전후로 몰렸다고 하고요. 감정가를 넘는 가격에도 매각이 됐다고 하니까 요즘 고가 낙찰이 일정 부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재고주택의 매매량, 거래량 이런 것들이 늘면서 일부 경매 물건을 걷어들이는 사례도 늦는 반면에 물건은 줄어드는데 응찰자가 늘고 있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례적으로 계절적인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여름에도 경매 시장이 핫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매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감정가라고 하는 게 시가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되는 모양이죠?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대개 이제 감정한 이후에 6개월 뒤에 경매가 이제 실제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세 경매에 관련된 감정가도 언제 감정하느냐가 사실 고가 낙찰이냐 저가 낙찰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집값이 올라버린 경우는 그 감정가를 넘어도 살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 경매도 상당히 뜨겁고 여기도 역시 앞서 말씀하신 낙찰가율이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다세대 다가구 같이 같은 공동주택이지만 아파트 외에 상품들도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요.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경매 가격이 뛰고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립 다세대 같은 기타 주거용 물건으로 눈을 돌리거나 또는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 입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7월에 서울의 연립 다세대의 낙찰가율이 84.1%를 기록하면서 201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응찰자 숫자도 올해 7월까지 4.2명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특수 경매라고 말씀드렸던 유치권이라든지 법정 지상권, 그리고 위반 건축물, 그리고 재매각 사건, 뭐 토지 별도 등기 이렇게 일반인들이 좀 알 수 없는 전문가들의 그 특수물건 낙찰가율도 7월에 뭐 70.8%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매 시장에 몰리고 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경매 시장도 재고 시장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이제 7월 22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은 이후에 내년부터 경매 시장도 일정 부분 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한 고가 낙찰이라든지 치열한 경쟁, 그러니까 수익이 남지 않는 취득세 정도나 세금 정도로 아낄 수 있는 정도의 경매 팁을 가지고 가셔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오늘은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움직임 또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